경제가 붕괴하고 군대가 사라지며 적들이 사방에서 몰려오는 상황에서도 한 황제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에서 50만 대군을 잃고도, 라이프치히에서 유럽 연합군에게 완전히 패배하고도 결국 파리가 함락되어 퇴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까지도 말이죠.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엘바 섬에서의 망명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마지막 반격을 위한 준비였죠. 지금부터 역사상 가장 극적인 100일간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한 황제가 어떻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는지 보시죠. 1809년 여름,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은 유럽의 절대 강자였습니다. 바그람 전투에서 오스트리아를 다시 한번 굴복시키며 그의 권력은 절정에 달해 있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는 계속해서 저항이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나폴레옹은 자신의 동생 조제프를 스페인 왕좌에 앉혔지만 스페인 국민들의 반발은 예상보다 훨씬 거셌습니다. 특히 사라고사 공성전은 잔혹했어요. 란 원수가 이끄는 프랑스군은 7개월간의 포위 끝에 도시를 점령했지만 그 대가는 참혹했죠. 프랑스군 10,000, 스페인군 54,00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스페인의 저항 의지는 꺾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강해졌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영국군이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코르나에서 철수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아서 웰즐리 경이 작은 영국 포르투갈 연합군을 이끌고 리스본에 상륙했어요. 영국의 붉은 군복을 입은 병사들과 영국식 훈련을 받은 포르투갈군의 조합은 곧 매우 효과적임을 입증하게 됩니다. 웰즐리는 포르투갈 도착 3주 만에 포르토를 점령한 술트 원수의 제2군단에 맞서 움직였습니다. 이 지역 약탈에만 몰두하던 술트와 그의 군대는 영국군 진격에 대한 경고를 받지 못했고 결국 산을 넘어 스페인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어요. 당분간 포르투갈을 확보한 웰즐리는 에스트레마두라의 스페인군을 지휘하는 쿠에스타 장군과 연합작전을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동맹국 사이의 관계는 결코 단순하지 않았죠. 영국과 스페인은 오랜 갈등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스페인은 영국의 의도를 깊이 의심했고 영국은 스페인 군대의 능력을 낮게 평가했습니다. 웰즐리가 스페인군 지휘권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어요. 그래도 두 장군은 라만차에서 진격하는 베네가스 장군의 지원을 받아 마드리드를 향해 타구스 계곡으로 공동 진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진격에 직면한 빅토르 원수의 제1군단은 탈라베라로 철수했고 그곳에서 조제프 왕과 세바스티아니 장군의 제4군단과 합류했죠. 프랑스의 계획은 조제프의 군대가 마드리드를 방어하는 동안 술트 원수가 북쪽에서 3개 군단을 이끌고 영국 스페인 연합군을 후방에서 포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술트의 느린 진격과 마드리드에 대한 베네가스 장군의 위협을 걱정한 조제프는 탈라베라를 공격하기로 결정했어요. 탈라베라 전투에서 영국 보병은 프랑스군의 정면 공격을 받아냈습니다. 이 전투는 그해 오스트리아에서 벌어진 대규모 충돌에 비하면 작은 전투였지만 웰즐리 휘하의 영국군이 무시할 수 없는 군사력임을 증명했죠. 하지만 승리 후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포획된 전령들로부터 술트의 접근 소식을 들은 승리한 영국 스페인 연합군은 후퇴했어요. 한편 조제프 왕과 제4군단은 알모나시드 전투에서 베네가스의 군대를 격파했습니다. 그해 가을 자유 스페인의 실질적 정부인 세비야 중앙군사회의는 마드리드 해방을 위한 또 다른 시도로 2개의 새로운 군대를 일으켜 북쪽과 남쪽에서 수도로 집결할 계획을 세웠어요. 하지만 웰링턴 자작이 된 웰즐리는 그해 여름 스페인의 협력 부족에 너무 실망해서 군대를 위험에 빠뜨리기를 거부했습니다. 예상대로 스페인의 미숙한 군대들은 재앙을 맞았어요. 오카냐에서 그들은 전쟁 중 가장 큰 패배를 당했습니다. 술트 원수 휘하의 소규모 부대가 스페인군을 패주시켜 14,000명의 포로와 50문의 대포를 획득했죠. 일주일 후 좌익군은 알바 데 토르메스에서 대패했습니다. 지로나가 장대한 7개월간의 포위 끝에 프랑스군에게 함락되자 더 나쁜 소식이 전해졌어요. 중앙군사회의에 마드리드 재탈환 계획은 완전히 무너졌고 남부 스페인은 이제 프랑스의 공격에 완전히 노출되었습니다. 1810년 1월 조제프 왕은 6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남쪽으로 진군했습니다.
그의 진군 앞에서 스페인의 저항은 사라져버렸어요. 코르도바와 세비야가 싸우지도 않고 함락되면서 스페인 중앙군사회의가 쿠데타로 전복되었습니다. 여전히 점진적 개혁으로 스페인을 정복하기를 희망했던 조제프는 무정부 상태에서 구세주로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받았죠. 카디스만이 버텼고 영국 해군 함대가 방어를 강화했으며 빅토르의 1군단에 의해 포위되었습니다. 한편 나폴레옹은 6만 5천 명의 증원군과 함께 마세나 원수를 스페인으로 보냈어요. 그는 나폴레옹의 최고 원수 중 한 명으로 여겨졌으며 최근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에서 영웅적 활약으로 막 에슬링의 왕자가 되었습니다. 마세나는 포르투갈의 세 번째 프랑스 침공을 이끌어 리스본을 점령하고 영국군을 다시 바다로 몰아낼 임무를 받았죠. 그는 2주간의 포격 끝에 항복한 포르투갈로 가는 주요 경로 중 하나를 통제하는 요새 도시 시우다드 로드리고를 포위했습니다. 마세나의 5만 명에 맞서야 할 병력이 3만 3천 명에 불과한 웰링턴은 후퇴했어요. 마세나는 포르투갈 국경을 넘어 알메이다를 포위했습니다. 포격 13시간 후 행운의 프랑스 포탄이 포르투갈 탄약고를 명중시켰어요. 70톤의 화약이 파괴적인 폭발을 일으키며 더 이상 저항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알메이다의 강력한 방어에 의존해 시간을 벌려던 웰링턴에게는 심각한 타격이었죠. 부사코에서 그는 강력한 방어 진지를 찾아 진을 쳤습니다. 마세나의 오르막 정면 공격은 4천 명이 사상자를 내며 실패했어요. 그러나 다음 날 프랑스군은 웰링턴의 진지를 측면에서 공격할 방법을 찾았고 그의 후퇴는 계속되었습니다. 마세나의 군대가 리스본에 가까워지자 그의 정찰병들은 완전히 예상치 못한 것을 보고했어요. 그들은 리스본 반도를 가로질러 공격으로부터 도시를 보호하는 두 개의 주요 전선에서 새로운 요새 연쇄를 발견했습니다. 토레스 베드라스 선으로 알려진 이 방어선을 영국과 포르투갈은 1년 이상 건설해 왔어요. 이제 이 선은 3명의 병력과 250문의 대포가 배치된 100개 이상의 요새, 보루, 포대로 가득 찼습니다. 마세나는 곧 이 방어선이 너무 강해서 공격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게다가 초토화 전략은 주변 시골에서 프랑스군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제거해버렸습니다. 반면 포르투갈 유격대는 마세나의 군대에 도달하기 위해 산을 뚫고 고군분투하는 동안 프랑스 보급 부대를 공격했죠. 마세나는 암울한 곤경에 직면했습니다. 보급품이 부족하고 공격하기에는 너무 약했어요. 하지만 이 대치 기간 동안 가장 고통받은 것은 포르투갈 농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을과 농장이 불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리스본으로 피난했고 그곳에서 수천 명이 굶주림과 질병으로 목숨을 잃었어요. 프랑스로 돌아온 나폴레옹은 조제핀 황후와의 이혼과 오스트리아 황제의 딸 마리 루이즈 대공비와의 재혼 문제에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첫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나폴레옹은 파리에서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원수들에게 더 공격적인 행동을 취하라는 명령을 자주 보냈습니다. 하지만 몇 주 후 이런 명령들이 도착했을 때는 대개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었고 그의 원수들이 직면한 문제들을 거의 이해하지 못했죠. 그는 이제 안달루시아에 기반을 둔 술트에게 공세를 펼쳐 마세나가 도시를 점령할 수 있도록 리스본에서 적군을 끌어내라고 명령했어요. 술트는 포르투갈로 향하는 남쪽 경로를 통제하는 요새 도시 바다호스를 포위했습니다. 에스트레마두라군 1만 2천 명이 구원을 위해 진군했을 때 술트에 의해 패주당했어요. 그 후 도시는 길들여져 항복하며 8천 명의 포로와 막대한 보급품을 포기했습니다. 그것은 스페인군에게 또 다른 큰 타격이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그러한 재해와 실수를 저지르는 많은 장군들에도 불구하고 스페인군은 계속 싸울 의지가 있었고 일반 병사들의 용기는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카디스를 포위하고 있던 빅토르의 제1군단은 이제 다른 작전을 지원하기에는 너무 약해져서 영국 스페인 수비대가 공격하기로 결정했어요. 연합군은 해안을 따라 상륙하여 후방에서 프랑스 공성전선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로사에서 프랑스군의 매복에 걸렸어요. 막대한 손실에도 불구하고 영국 포르투갈 후위대는 적과 맞섰지만 영국군 사령관 토마스 그레이엄 경과 그의 스페인 동료 라페냐 장군 사이에 맹렬한 불화로
어떤 이익도 포기했습니다. 이런 발전에 놀란 술트는 안달루시아로 다시 진군했어요. 한편 마세나는 식량도 없고 증원의 전망도 없는 상황에서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웰링턴의 군대는 프랑스군이 포르투갈 마을 주민들에게 저지른 여러 끔찍한 잔악 행위의 증거를 발견하며 추격했어요. 이제 휴식을 취하고 강화된 마세나의 군대는 지원을 위해 진군했습니다. 두 군대는 푸엔테스 대 오뇨로에서 다시 충돌했죠. 이틀간의 치열한 전투에서 마세나는 알메이다를 구원하기 위해 웰링턴의 진지를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애인을 캠페인에 데려온 것뿐만 아니라 일련의 잘못된 결정으로 장교들의 존경을 잃었습니다. 나폴레옹이 한때 사랑받는 승리의 아들이라 불렀던 원수는 불명예를 안고 프랑스로 소환되어 다시는 고위 지휘관이 되지 못했어요. 나폴레옹은 그를 대신하기 위해 마르몽 원수를 보냈습니다. 한편 포르투갈군의 영국군 사령관 베레스포드 원수는 2만 명의 영국군과 포르투갈군을 이끌고 바다호스를 탈환하기 위해 파견되었어요. 술트가 구원군과 함께 접근했을 때 베레스포드는 알부에라에서 그를 맞이하기 위해 진군했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피비린내 나는 전투 중 하나였죠. 양측에서 약 6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영국 보병의 3분의 1이 사망, 부상 또는 포로가 되었습니다. 술트 원수는 말했어요. 그들의 장군들에도 불구하고 이 군대를 이길 수는 없다. 나는 항상 그들이 형편없는 병사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확신한다. 나는 그들의 우익을 돌았고 중앙을 뚫었으며 모든 곳에서 승리가 나의 것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도망치는 법을 몰랐다. 그러나 웰링턴이 포르투갈 국경 넘어 강력한 방어 진지로 후퇴했을 때 술트와 마르몽은 추격하지 않았습니다. 스페인의 프랑스 사령관들은 웰링턴과 그의 군대의 끈질김에 마지못해 경의를 표하는 법을 배웠죠. 현재 스페인 전쟁은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영국, 프랑스, 스페인 군대가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횡단하는 동안 산과 언덕, 숲에서 매일 또 다른 전쟁이 벌어졌어요. 1808년부터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민간인들이 게릴라전을 시작했죠. 그들은 스페인어로 라 게릴라 마이너스 작은 전쟁으로 알려진 매복과 기습 공격의 전쟁을 벌였어요. 영국 왕립해군은 중요한 무기, 보급품, 돈을 공급했으며 종종 적진 뒤에 상륙했습니다. 스페인의 험준한 시골 대부분이 게릴라의 통제하에 놓였어요. 마드리드 북쪽에서 엘 엠페시나도로 알려진 전직 군인 후안 마르틴 디에스가 6천 명의 게릴라 부대를 이끌었죠. 나바라에서 전직 농민이었던 에스포스 이 미나는 전략적인 부르고스 바yon 도로에서 호송대와 전령을 가로채는 고도로 조직화된 부대를 운영했어요. 서쪽에서는 엘차로로 알려진 훌리안 산체스가 자칭 카스티아의 창기병을 이끌었습니다. 엘차로 자신은 독수리가 상징적으로 거꾸로 된 프랑스 경기병의 모자를 썼어요. 스페인 전역에서 수십 개의 부대가 더 활동하고 있었죠. 게릴라전은 무자비했고 양측 모두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어요. 프랑스 군인들의 가장 큰 두려움은 포로를 죽이기 전에 종종 고문하는 게릴라에게 생포되는 것이었습니다. 수만 명의 프랑스군이 전초기지를 지키거나 시골을 순찰하는 이 인민전쟁에 묶였어요. 도로는 프랑스 전령에게 너무 위험해서 200명 이상의 기병 호위가 필요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통과하지 못했어요. 그들의 귀중한 공문서는 웰링턴에게 전달되어 귀중한 정보원이 되었습니다. 스페인 전쟁은 궁극적으로 26명의 프랑스 군인의 목숨을 앗아갔어요. 이 시대의 전쟁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대다수가 질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스페인에서 프랑스군이 직면한 두 가지 위협은 그들에게 불가능한 전략적 딜레마를 안겨주었어요. 군대가 분산된 상태로 남아있으면 게릴라와 싸우기 위해 웰링턴이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투에서 웰링턴을 패배시키기 위해 집중한다면 나라의 거대한 무리가 게릴라에게 빠르게 넘어갈 것이었죠. 이것은 나폴레옹의 베트남이었어요. 그의 제국은 매일 평균 100명의 사상자를 내며 승리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1812년에 나폴레옹이 러시아의 대대적인 침공을 시작했을 때 웰링턴과 게릴라들은 그들만의 공세를 시작했어요. 이제 진정한 반격의 시간이 왔습니다.